하루 병원비로 200만 원씩 날릴 땐 언제고 죽으니까 부모 노릇 제대로 하네. 오빠 30억이야. 우리 이제 인생 폈어. 3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본 보람이 있네. 산소호흡기 떼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이 돈 병원비로 다 날렸을 거 아냐. 살아있을 때 진작 좀 죽어주지. 장남 철호가 노트북을 펼치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슬픔은커녕 안도감만 가득합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더니 가방에서 강력한 소독약을 꺼내 사방에 뿌려댑니다. 아유, 이 지긋지긋한 호라비 냄새. 살아있을 때도 병수발 드느라 지긋지긋했는데 죽어서도 지독하네. 독한 소독약 안개가 제 웃는 얼굴을 짓밟습니다. 수진이는 코를 막으며 제가 평생 곁에 두던 낡은 라디오를 발로 툭 밀어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영정사진 보면 뭐하냐? 빨리 정리하고 보험금이나 청구하러 가자. 조문객도 없는데 이 짓을 왜 해? 철호의 말에 수진이가 맞장구를 치며 제 영정 사진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라디오. 사실 그 안에는 전직 보험사기 조사팀 팀장이었던 제가 자식들의 배신을 예감하고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피커 그릴 안쪽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걸 발견한 수진이의 눈이 커집니다. 저게 뭐야? 라디오 속에서 불이 반짝이는데? 오빠 이거 카메라 아니야? 그 순간 굳게 닫혔던 장례식장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30억 그 돈. 너희는 그 돈 보지도 못하게 될 거야. 자식들이 치료를 포기하겠다며 산소호흡기를 떼고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사람. 저 박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걸까요? 평생을 바친 부모의 헌신을 돈으로 계산한 자식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17년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가리키자 철호가 노트북을 덮으며 달려듭니다. 녀석은 거칠게 라디오를 낚아채더니 뒷면 덮개를 열고 전선을 닥치는 대로 끊어버립니다. 야, 박수진 진정해봐. 노인네가 전직 보험사기조사팀 팀장이라고 유세 부리더니 죽기 직전까지 우릴 의심했나 보네. 근데 이거 이미 소용없어. 내가 아까 영안실 갈 때 배터리선 다 끊어놨어. 이거 그냥 고철덩어리야. 아, 진짜? 오빠,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버지는 진짜 끝까지 징글징글하다. 우릴 자식이 아니라 무슨 피해자로 생각했나 봐?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이런 걸 심어둬? 녀석들이 제 영정 사진에 소독약을 뿌리고 제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며 낄낄거리던 그 추악한 민낯은 이미 저 멀리 안전한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녀석들은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평생을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남의 거짓말을 파헤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식들의 시커먼 속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홀로 두 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거짓을 파헤치고 밤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 손바닥은 늘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공사판에서 영하 15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벽돌을 나를 때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터져 장갑이 붉게 젖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비를 아끼려 연고 하나 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4개월 동안 저는 매달 2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제 노후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벌의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5,000원짜리 양말을 구멍이 날 때까지 꿰매 신고 다해진 구두 밑창에 장판 조각을 덧대어 신으며 버텼습니다. 녀석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해줄 마지막 방패 30억 원을 만들기 위해 제 건강을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사실 녀석들의 배신은 제가 쓰러지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하기 일주일 전 몸이 좋지 않아 일찍 귀가했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구 끄는 소리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빠, 여기 장롱 밑에도 없어. 노인네가 대체 그 통장을 어디다 숨긴 거야? 분명히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받은 퇴직금이랑 보험 증권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야, 조용히 해. 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거리시잖아. 치매 검사 서류부터 챙겨. 그래야 우리가 재산 관리한다고 하고 법적으로 뺏어오지. 일단 그 낡은 라디오부터 뒤져봐. 거기 뭐 숨겨놨을지도 몰라. 저는 문틈 사이로 녀석들이 제 서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녀석들은 제가 아끼던 아내의 유품 상자까지 발로 차며 오직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였던 녀석들의 눈빛은 이미 굶주린 짐승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눈물 대신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죠? 우리 아버지 가망 없잖아요. 깨어나도 식물인간인데 하루 병원비만 20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맞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랬어요. 자식들 고생시키느니 그냥 가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지금 주시죠. 저희가 사인할게요. 자식들의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녀석들은 제 손을 잡는 대신 제가 사망해야만 나오는 30억 보험금의 청구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숨통을 끊겠다고 공모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심장이 터지는 고통보다 더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아니라 제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괴물들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녀석들의 말을 들은 그는 제 눈을 잠깐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수,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잠시 동안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녀석들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녀석들은 조문객을 맞이하는 척하며 뒤로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보험증권 사본의 수익자가 박철호, 박수진이 아니야? 지정 수익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가려져 있어. 이게 뭐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우리 말고 누구한테 이 돈을 줘? 설마 그 보험 사기 조사팀 동료들한테 다 넘긴 거야? 철호가 미친 듯이 제 유품인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30억 원. 하지만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이미 제가 짜놓은 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30억 원의 보험 수익자로 누구를 지정해 두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제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며 제 죽음을 앞당기려 했던 그 추악한 증거는 어떻게 공개될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평생 잡아왔던 보험 사기꾼들보다
어쩌면 더 잔인한 괴물들이 제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녀석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30억 원.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철호가 제 낡은 라디오를 부수며 광기에 휩싸여 있을 때 수진이는 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죽 수첩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제가 보험 사기 조사팀 시절부터 습관처럼 적어오던 비밀 수사 일지였습니다. 오빠, 이거 봐. 여기 아버지가 매일 먹던 약 이름들이 적혀 있어. 어? 근데 날짜 옆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약 바꿔치기 시작한 날짜잖아? 뭐? 그럴 리가 없어. 노인네가 치매 기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바꾼 거 아니야? 야, 박수진. 똑바로 봐. 이게 진짜 우리 얘길 적어둔 거야? 수진이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수첩에는 녀석들이 제 심장약을 강력한 수면제와 이뇨제로 바꿔치기 했던 수법이 시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제가 졸음과 탈수 증세로 쓰러지길 바랬고, 실제로 저는 녀석들이 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심장약을 먹었는데 몸은 점점 무겁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을 삼키는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이 잠든 밤마다 그 약들을 하나씩 따로 모아 기록해 두었습니다. 평생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남의 불행을 돈으로 바꾸는 자들을 잡아왔던 저였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독극물의 반응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던 그 추악한 계획의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빠, 어떡해.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여기 봐. 철호가 밤 11시에 약통을 열었다. 수진이가 약국 봉투를 숨겼다라고. 다 적혀 있어. 이거 경찰에 넘어가면 우리 끝이야. 닥쳐. 이 노인네가 죽었으니 증거는 이것뿐이야. 이 수첩만 태워버리면 돼. 라이터 가져와. 철호가 라이터를 켜고 수첩에 불을 붙이려던 그때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문객의 발소리가 아닙니다. 무겁고 규칙적인 사냥꾼이 먹잇감을 향해 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팀 시절 제가 놓쳤던 악질 브로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상주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팀장님이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네요. 김 실장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조문 오셨으면 절이나 하고 가세요. 절? 에이 박 사장님, 우리 사이에 무슨 절입니까? 우리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30억 사망보험금 나오면 제 몫으로 30% 떼주기로 한 거 잊으신 건 아니죠? 수진이와 철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 뒤에는 저 두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뒤에서 이 판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들은 이 거물 브로커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라는 김 실장의 설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떤 약을 써야 흔적이 남지 않는지, 어떻게 의사를 속여 사망 진단서를 받아내는지, 그 모든 패륜적 기술을 저 김 실장이 전수해 준 것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제 자식이 아니라 김 실장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보험금 청구도 안 들어갔어요.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박 팀장이 전직 보험 사기 조사팀 최고 실력자라는 걸 잊었어? 그 양반이 아무 대책 없이 죽었을 것 같냐고. 내가 보기에 저 영정 사진 뒤에 분명히 뭔가가 더 있어. 보험 수익자가 지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판이 뒤집혔다는 뜻이야. 김 실장이 영정 사진을 거칠게 밀어내며 제 재단 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감히 손도 못 대던 제 영정 사진을 저 범죄자가 함부로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장례식장 밖 모니터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안에 이미 사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요. 제가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아니라 제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괴물들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녀석들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녀석들이 믿었던 설계자 김 실장까지 이 자리에 모였으니 제가 준비한 그물이 한꺼번에 닫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녀석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남긴 마지막 준비가 무엇인지, 김 실장과 제 자식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30억 보험금의 지정인이 누구인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에서 곧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요. 녀석들이 꿈꾸던 30억의 환상은 곧 이곳에서 산산이 무너질 겁니다. 김 실장이 제 영정 사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비밀 금고를 찾으려던 순간 장례식장 벽에 걸린 TV가 갑자기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병실에서 눈을 감고 있던 그날부터 장례식장에서 녀석들이 나눈 추악한 대화들이 사분할 화면으로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저거 뭐야? 왜 저기서 우리 목소리가 나와? 오빠, 빨리 꺼. 저거 꺼버려. 철호가 TV 전선을 뽑으려 달려드는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들어섰습니다. 제 오랜 동료인 보험 사기 조사팀의 현직 팀장들과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박만수 팀장님이 생전에 남겨두신 기록입니다. 이미 같은 영상이 검찰과 보험조사국에도 전달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리칩니다. 쾅 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깹니다. 이 서류에는 두 분이 브로커 김 실장과 공모해 박만수 씨의 약을 여러 차례 바꿔치기 한 기록, 그리고 연명치료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자는 대화를 나눈 단톡방 대화 기록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녀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집니다. 저는 빈소 한쪽 구석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철호야, 수진아, 너희가 계산한 그 30억, 그 숫자에 딱 하나 오차가 있었다. 바로 나, 박만수가 평생 보험 사기꾼들만 잡아온 놈이라는 사실이지. 아버지? 진짜 살아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김 실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닥쳐라. 너희는 김 실장이 짜준 판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범죄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법은 없다. 재단 뒤에 뿌린 소독약, 바닥에 뱉어놓은 침 한 방울, 그리고 약통에 남겨둔 너희 지문들. 바로 그 0.05%의 흔적이 결국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민법 제1004조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법에 의거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려 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즉시 박탈됩니다. 당신들이 노리던 30억은커녕 아버님의 낡은 빌라 한 칸도 당신들 몫은 없습니다. 철호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아빠, 나 수진이야. 아빠가 제일 아끼던 막내딸이잖아.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녀석들을 내려다봅니다. 17년 동안 구멍난 양말을 신으며 녀석들을 지켜온 제 가슴이 이제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된 기분입니다. 저는 녀석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자식, 내 자식들은 3년 전 나를 혼자 두고 떠났을 때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보험금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자들일 뿐이야. 장례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김 실장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압송되고 있고 이제 철호와 수진이의 손목에도 차가운 금소금이 들립니다.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던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녀석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수군거립니다. 녀석들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안식처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녀석들이 꿈꾸던 30억은 결국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차가운 철창과 끝없는 조사뿐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장례식장. 저는 녀석들이 짓밟았던 낡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찌그러진 스피커 사이로 아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넵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 확인서입니다. 이 돈 예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단 한 푼도 녀석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도대체 저는 그 30억 원을 누구에게 물려주기로 했을까요? 그리고 녀석들이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부모의 마지막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상황은 다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판을 벌인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30억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소란이 잦아들고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저는 찌그러진 라디오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17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며 다짐했던 약속이 떠오릅니다. 돈 없어도 애들 기죽이지 말자던 그 다짐이 어쩌다 이렇게 무거운 결과를 낳았는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내민 최종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30억 원의 보험금. 그 거대한 숫자의 새로운 주인은 제 자식들이 아닙니다. 평생 폐지를 줍고 끼니를 걱정하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만수 복지재단입니다. 철호야, 수진아, 너희는 내가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인 줄 알았지? 아니,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랑한 건 너희였고 우리 가족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그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니었다. 철창 안으로 끌려가며 절규하던 자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낯선 구두를 신고 걷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저는 그곳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 냄새를 맡고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라디오로 들으며 남은 생을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께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보석입니다. 오늘 사연처럼 예상치 못한 삶의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댓글은 고단한 시니어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가장 소중히 돌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